조리의 탄생. 안녕하세요. 마음속의 향기를 따라 이야기의 길을 걷는 화자, 심양입니다. 이곳은 세상의 모든 시작을 따라가는 공간입니다. 누군가는 궁금해하죠. 왜 꼭 유래를 알아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언가를 처음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그 존재와 더 깊이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하나 그 시작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처음엔 익숙한 것들부터 풀어보려 합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것 하지만 너무 익숙해서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 조리,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익혀 먹기 시작한 그 순간 말입니다. 오늘은 그 처음을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이 이야기는 세 갈래의 흐름으로 나누어 펼쳐집니다. 첫째, 조리의 기원. 인간이 불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불로 음식을 바꾸기 시작했는지. 둘째, 조리가 인간을 바꾼 방식. 익힌 음식은 우리 뇌를 어떻게 키웠고 시간과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냈는지. 셋째, 조리의 확장과 의미 변화. 생존의 기술이 향유와 문화로, 다시 기호와 철학으로 진화한 여정. 이 세 흐름 속에서 저는 단순히 지식을 나누기보다 한 편의 이야기처럼 하나의 인생을 풀어가듯 들려드릴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흐름도 함께 걸어가 주세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봅니다. 아주 오래전 인간은 날 것으로 먹던 시절을 지나 불을 만나게 됩니다. 그 불은 단순한 생존의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자연을 받아들이는 방식, 그리고 자신을 바꾸는 방식이었죠. 그 변화는 너무도 조용했기에 한참이 지나서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식탁에 앉아있는 일조차 그 첫 불꽃에서 비롯되었다는 걸요. 그럼 계속해서 조리의 기원에 담긴 숨은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리의 흔적을 찾아서 익힌다는 건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태도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익힘, 그러니까 조리의 기원은 어디서부터였을까요? 역사가 말해주는 건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아프리카 케냐의 투르카나 호수 인근, 이곳에서 발견된 약 170만 년 전의 뼈 조각에는 불에 그을린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단순히 뼈가 탄 것이 아니라 정제된 열에 닿아 익은 흔적이죠. 그리고 그 주위에서는 날카롭게 다듬어진 돌 도구들도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사냥을 했고 도구로 해체했고 불을 피워 익혔다는 건 이미 조리의 복합적 행위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당시 인간은 호모 에렉투스로 불리는 존재들, 지금의 우리와는 다르지만 두 발로 서고 무리를 이루며 사유를 시작한 인간의 전 단계였습니다. 그들은 불 앞에 앉아 동물의 살을 익혔고 생으로는 먹기 어려운 뿌리와 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조리는 단순한 열 가공이 아니라 먹을 수 없는 것을 먹을 수 있게 바꾸는 능력이었습니다. 불에 익은 고기는 더 부드러웠고 위장은 덜 고생했으며 소화에 드는 에너지는 줄었습니다. 남은 에너지는 뇌로 향했죠. 학자들은 말합니다. 조리는 인간의 뇌를 키운 가장 중요한 발명이다. 배를 채우는 방식 하나가 사고의 구조를 바꾼 셈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불 앞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작은 불꽃 하나가 인간의 방향을 바꾸었다는 것. 지금 이야기의 흐름이 흥미로우시다면 그 불이 인간에게 어떤 삶을 열어주었는지를 계속 함께 따라가 주세요. 곧 익힌 음식이 만들어낸 시간의 여유와 문명의 시작에 대해 들려드리겠습니다. 불이 시간을 만들었다. 불을 피우고 음식을 익히는 데 성공한 인간은 단순히 고기를 부드럽게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시간을 손에 넣었습니다. 생고기를 씹는 데엔 상상 이상으로 긴 시간이 걸립니다. 질긴 근육과 결합 조직, 날 것의 저항감은
턱과 이의 혹사 없이는 삼켜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은 그 모든 저항을 무너뜨렸습니다. 단단했던 조직은 연해졌고 내장 기관은 덜 일했고 소화에 쓰이던 에너지가 줄어들며 인간은 이전에 없던 시간의 여백을 갖게 되었습니다. 남는 시간, 인간은 그 여백을 사유로, 대화로, 관계로 채웠습니다. 불 앞에 모여 익는 고기를 기다리며 눈빛이 오가고 몸짓이 오갔을 것입니다. 말이 생기기 이전에도 공동의 음식을 기다리는 그 시간은 공감이라는 문을 여는 열쇠였을지 모릅니다. 누군가는 사냥을 했고 누군가는 불을 지켰으며 누군가는 손질과 분배를 맡았겠죠. 그렇게 분업이라는 개념도 생겨났을 겁니다. 조리는 단지 익힘의 기술이 아니라 사회적 구조와 역할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다린다는 것, 무언가를 준비한다는 것, 그것은 인간에게만 허락된 사고방식이기도 합니다. 불은 인간에게 처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존재라는 자격을 안겨준 것입니다. 조리가 만들어낸 이 여유와 구조는 곧 공동체를 만들고 이야기를 낳으며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흐름에선 이 조리라는 행위가 여성과 삶의 분업, 그리고 인류의 첫 주방을 어떻게 탄생시켰는지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 여정이 마음에 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걸어가 주세요. 불 앞에 사람들 조리의 분업과 첫 주방. 불을 피운 인간은 단순히 음식을 익힌 것이 아닙니다. 그 불 앞에서 서로의 역할이 생겨났습니다. 어떤 이는 사냥을 했고 또 어떤 이는 그 고기를 다듬었으며 누군가는 불을 지키고 익히는 것을 맡았죠. 이 모든 흐름 속에서 우리는 분업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만들어냈는지도 모릅니다. 특히 조리라는 행위는 점차 삶의 내부로, 공간의 안쪽으로,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여성의 손으로 이관되기 시작합니다. 수렵과 방랑의 시간에서 정착의 시간으로 넘어가며 남성은 바깥을 돌았고 여성은 불을 지키고 음식을 다듬으며 삶을 내부에서 유지하는 역할을 맡게 된 것이죠. 그렇게 불앞은 공간이 됩니다. 처음엔 동굴 속 바람이 막히는 벽 안쪽이었을 것입니다. 그 자리는 곧 불의 자리, 그리고 이어서 음식의 자리, 나아가 삶의 중심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인간은 그곳에 작은 움집을 짓고 불을 피울 돌과 장작을 모았으며 그 위에 최초의 주방이 놓였습니다. 나무를 걸고 냄비와 비슷한 돌그릇을 얹고 뿌리와 곡물을 찌거나 끓이고 고기를 나누는 자리가 생겨났습니다. 그 공간은 단순한 식사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던 자리, 가족이 죽음을 이야기하던 자리, 다음 계절을 기다리던 자리, 인간은 그 불 앞에서 삶을 조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조리는 기술이 아니라 삶의 구조, 관계의 핵심, 그리고 무엇보다 공간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방이라 부르는 이 익숙한 장소는 사실 인간 문명의 가장 오래된 기억이기도 합니다. 이 흐름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이제 곧 조리가 만들어낸 맛의 진화와 감각의 확장으로 이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지금 눌러주시면 그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맛의 탄생 조리와 감각의 확장. 먹는다는 건 본래 생존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 단순한 본능 위에 감각을 얹었습니다. 불은 음식의 물성을 바꾸었고 그 바뀐 음식은 인간의 혀를 깨웠습니다. 단순히 더 부드러워졌다는 말만으론 부족합니다. 불은 단맛을 더했고 향을 퍼뜨렸으며 무겁던 육질에 고소함과 기름진 깊이를 만들어냈습니다. 탄 냄새, 바삭함, 눅진함, 그 모든 것은 생으로는 느낄 수 없었던 세계였습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먹는 일을 단지 생존이 아닌 쾌락과 기호의 문제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고기를 좀 더 익혔고 누군가는 덜 익히기를 원했습니다. 불의 색이
시간, 재료의 두께까지. 조리는 이제 감각을 디자인하는 기술이 되었죠. 그리고 이 감각은 곧 문화로 발전합니다. 어떤 지역은 구이를, 어떤 지역은 찜을, 또 다른 지역은 훈제나 발효를 선택했습니다. 불이 모든 것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 앞에서 인간은 자기 입맛을 기준으로 세계를 분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불맛을 좋아했고, 누군가는 부드러움을 선택했으며, 누군가는 향신료와 결합시켰죠. 그렇게 음식은 지리와 기후, 감각과 신념, 그리고 불과 인간의 거리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맛은 단지 혀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세계를 해석하고 어떤 감각을 가치 있게 여겼는가에 대한 문화적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조리는 기술에서 예술로, 기능에서 표현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조리는 더 이상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억하고 남기기 위해 행하는 행위가 됩니다. 이 감각의 여정을 따라 다음 흐름에서는 조리가 어떻게 신화와 종교, 금기와 의식과 연결되었는지를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불이 단순한 열이 아닌 성스러움의 상징으로 바뀌는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불과 신성 조리와 금기의 탄생. 어느 순간부터 인간은 불을 단지 열로 보지 않았습니다. 불은 생존의 도구이자 하늘에서 내려온 어떤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신화에는 프로메테우스가 하늘의 불을 훔쳐 인간에게 전해주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벌을 받았지만 그 불은 인간을 어둠에서 꺼내어 문명으로 이끌었죠. 불은 단지 뜨겁지 않았습니다. 불은 신성함과 금기의 경계선에 서 있었습니다. 누가 불을 다루느냐, 언제 불을 켜느냐, 어떤 음식을 어떻게 익히느냐.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와 신의 명령을 따르는 행위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고기를 완전히 익혀야 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특정 날에만 불을 사용해야 했으며, 또 다른 문화에서는 생고기 자체를 금지하거나 신성시했습니다. 조리는 어느새 율법이 되었고, 조리하는 방식은 공동체의 정체성을 가르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신성한 제사 음식은 반드시 일정한 방식으로만 익혀져야 했고, 그 열기는 때로 하늘로 올리는 기도처럼 여겨졌습니다. 조리의 연기, 끓는 소리, 타는 향기, 그 모든 것은 신에게 바치는 언어이자 형식이었죠. 불은 손에 들 수 있는 도구가 되었지만 여전히 경외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조리는 그래서 기술인 동시에 제의였고 기호인 동시에 금기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그 경계 위에서 무엇을 먹고 어떻게 익히며 누구와 나누는지를 결정했습니다. 조리는 입에 넣기 전에 이미 마음과 사회, 신념을 거치는 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흐름에서는 조리가 어떻게 인간의 관계를 바꾸고 공동체와 국가의 형태에까지 영향을 미쳤는지를 따라가 보게 됩니다. 식사의 발명 함께 먹는다는 것의 의미. 혼자 먹는 식사는 조용합니다. 하지만 함께 먹는 식사는 사회가 됩니다. 인간은 언제부터 같이 먹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조리가 시작되면서 자연스럽게 한자리에 모이는 일이 생겼습니다. 사냥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 불을 피운 사람, 음식을 준비한 사람. 그렇게 생겨난 작은 원형, 불 앞의 원형 모임은 지금 우리가 식탁이라 부르는 공간의 기원이었습니다. 함께 먹는다는 건 단지 같은 걸 먹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 배려받고 있다는 느낌, 소속되어 있다는 확신이 그 안에 담겨 있었죠. 조리는 관계의 중심으로 자리 잡습니다. 음식을 나누는 순서, 먼저 먹는 사람과 기다리는 사람, 아이에게 더 부드러운 걸 내어주는 손길. 이 모든 건 말보다 먼저 만들어진 질서였고 인간관계의 형식이었습니다. 어떤 문화는 음식을 돌려 먹었고 어떤 문화는 각자의 그릇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공유한 건 단 하나. 함께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감각이었습니다. 그 감각은
곧 가족이라는 형태를 만들었고 부족이라는 개념, 나아가 국가라는 공동체의 근본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조리된 음식과 그것을 나누는 식사가 있었습니다.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확인, 감정의 전달, 질서의 재현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밥 한 번 먹자는 말로 마음을 전하고 인연을 맺고 때로는 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이 식사의 중심에 생겨난 또 하나의 변화, 맛을 넘은 상징 조리의 언어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억을 조리하다 음식의 상징과 언어. 익힌 음식은 단지 위장으로만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음으로 그리고 기억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조리는 어느새 상징이 됩니다. 설날엔 떡국, 기일엔 미역국, 집에 돌아오면 된장찌개. 이런 음식들은 단지 맛이나 배를 채우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음식이 상징하는 시간, 사람, 감정의 결이 입안에 스며드는 것이죠. 조리는 기억을 담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사랑의 표현, 애도의 방식, 연대의 신호. 그 모든 감정이 조리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조리된 음식을 먹으며 말로 전달되지 않아도 이해되는 언어가 되었습니다. 이 국은 엄마의 맛이야. 이거 먹으니까 옛날 생각나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음식은 기억을 불러오고 조리는 마음을 되살리는 매개체라는 걸요. 익힌다는 행위는 단순한 물리적 변화가 아니라 시간을 입히는 기술입니다. 오래 끓인 국, 천천히 조린 양념, 장독에 묵혀놓은 발효의 시간. 그 모든 조리는 시간을 기억으로 전환하는 의식이 되었습니다. 음식은 결국 언어가 됩니다. 말을 건네지 않아도 전해지는 마음, 설명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애정.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가장 중요한 순간에 음식을 함께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의 흐름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기억해 주세요. 이제 조리는 점점 국가와 권력, 계급과 신분, 그리고 제도의 탄생과 얽히기 시작합니다. 이어지는 다음 흐름에서 우리는 음식이 어떻게 위계와 통치를 위한 도구가 되었는지를 따라가 보게 됩니다. 조리와 권력, 음식이 위계를 말하다. 인간은 조리를 통해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위치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불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었지만 무엇을 어떻게 익힐 수 있느냐는 점점 특정한 계층의 특권이 되었습니다. 고대 왕국의 궁중에서는 음식이 정치였습니다. 어느 재료가 들어갔는가, 몇 번의 손질과 몇 겹의 익힘이 가해졌는가, 그 정성과 복잡성은 왕의 권위를 표현하는 형식이었죠. 조리는 단순함에서 벗어나 정교함으로 지위를 표시하게 됩니다. 누구는 밥 위에 고기를 얹고, 누구는 밥만 먹고, 누구는 그마저도 구경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불을 피우고 있었지만 그 불에서 나오는 음식은 사람마다 달랐습니다. 제사 음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음식은 신에게만 올릴 수 있었고, 어떤 음식은 아랫사람이 먼저 입에 담으면 안 되었습니다. 조리는 질서의 상징, 신분의 상징, 권위의 형식이 되었습니다. 사회는 그 틀을 통해 누가 음식을 만들고 누가 음식을 먹으며 누구는 음식을 구경만 해야 하는지를 정해두었습니다. 조리는 단지 도구가 아니라 통치의 언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어는 아주 오랫동안 이어져 지금도 여전히 음식의 격식, 상차림의 순서, 식사의 예절 속에 남아 있습니다. 조리는 그렇게 권력의 그릇이 되었고 때로는 사람을 나누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조리의 위계를 뒤흔드는 또 하나의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이어지는 다음 이야기에서는 길거리 음식과 민중의 조리법, 억압을 뚫고 나오는 자유의 맛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거리에서 피어난 맛 조리의 민주화, 높은 궁궐의 담장을 넘어 조리는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 순간부터 음식은
신분과 격식에서 벗어난 자유의 기술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굴뚝 없는 주방, 접시 대신 손바닥, 예절보다 허기. 조리는 다시 한번 본래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배고픈 이들을 위한 국밥, 고된 하루 끝에 포장마차, 어묵, 퇴근길 입가에 매달린 떡볶이와 순대. 이 모든 건 불이 만든 가장 낮고 가장 넓은 식탁이었습니다. 거리의 음식은 궁중의 그것보다 덜 정교했지만 더 생생하고 더 솔직했습니다. 조리는 이 거리에서 격식 없는 창의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규칙이 없기에 누구나 자신만의 방식을 만들었고 그 맛은 생존을 넘어 정체성과 지역, 기억과 연결되기 시작했죠. 싸고 빠르고 뜨겁고 배부른 그 모든 조리의 방식은 시간에 쫓기고 여유 없는 이들을 위한 위로이기도 했습니다. 길거리 음식은 조리의 민주화였습니다. 누구나 불을 피울 수 있었고 누구나 맛을 낼 수 있었으며 누구나 배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 안에 저항이 숨겨져 있었고 때로는 눈물이 양념처럼 스며 있었습니다. 거리의 조리는 가난을 감췄고 동시에 삶을 드러냈습니다. 이 흐름을 따라 다음 단계에서는 조리가 문화권마다 어떻게 다른 철학이 되었는지를 들여다보려 합니다. 불 앞에서 달라진 방식, 그리고 그 방식이 만든 세계의 차이를 이제 찬찬히 살펴봅니다. 조리의 철학 문화가 선택한 불의 방식. 불은 세계 어디에서나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불을 어떻게 다루었는가는 그 지역과 문화의 철학을 반영합니다. 인도에서는 불의 향신료를 먼저 볶는 것으로 요리를 시작합니다. 그것은 향을 깨우는 의식이며 동시에 맛의 시작을 선언하는 행위이기도 하죠. 일본은 불을 멀리 둡니다. 날 것 혹은 아주 약한 익힘, 식재료 본연의 맛을 가장 우선시합니다. 그 속엔 자연에 대한 존중과 조리의 최소화가 미덕이라는 인식이 스며 있습니다. 중국은 강한 불을 믿습니다. 빠르고 센 불로 재료를 단번에 통과시키는 방식. 그 불에는 속도와 기술, 균형과 집중이 담겨 있죠. 한국은 오래 끓이고 깊이 우려내며 맛이 스며드는 시간을 중시합니다. 장을 중심으로 발효와 숙성, 그리고 기다림의 미학이 중심에 놓입니다. 유럽은 고온의 오븐을 선택했습니다. 밀가루를 부풀리고 고기를 굽고 온도를 정교하게 조절하는 데서 기술과 예술의 결합을 만들어냅니다. 같은 불 앞에서 사람들은 서로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어떤 이는 불을 빠르게 지나가는 열기로 보았고 어떤 이는 불을 천천히 스며드는 온기로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조리는 기술이자 문화, 생존이자 철학, 그리고 시대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방식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조리의 차이는 단지 요리법의 차이가 아닙니다. 세계관의 차이이고 인간이 자연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대한 태도입니다. 다음 흐름에서는 이 조리 철학의 정점에서 인간이 다시 날 것을 선택하게 되는 순간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제 조리는 완성에서 되돌아가 다시 본질을 묻는 질문을 시작합니다. 날 것의 귀한 조리의 절제와 본질. 조리는 분명 익히는 기술에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조리가 발달하면 할수록 인간은 다시 날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불을 통해 문명을 만들고 그 문명이 절정에 이르자 사람들은 문명 이전의 맛을 다시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스시, 타르타르, 카르파초, 사시미. 그것은 단순한 날고기가 아니라 익히지 않음으로써 완성된 조리였습니다. 날 것의 귀환은 조리의 반대가 아니라 조리의 절제된 형태였습니다. 열을 가하지 않음으로써 식재료의 결을 더 섬세하게 느끼고 재료가 지닌 원초적 에너지와 생명감을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방식. 그것은 조리되지 않았지만 가장 조리된 상태이기도 했습니다. 날 것을 선택하는 태도에는 자연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손대지 않을수록 더 온전하다고 믿는 마음, 그리고 조리의 기술이 발달한 사회일수록 그 절제를 기술로 구현해냅니다. 얼마나 얇게 썰 것인가, 얼마만큼의 소금으로 숨을 살릴 것인가. 날 것의 귀환은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음식과의 관계를 재정의하려는 움직임이고, 동시에 조리의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디까지 익혀야 하는가? 어떤 상태에서 음식은 가장 음식다운가? 날 것은 익힘의 반대가 아니라 조리라는 개념의 끝자락에서 다시 시작되는 질문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이 조리의 회귀가 현대에 이르러 어떤 새로운 기술과 철학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분자요리, 실험적 조리, 그리고 익힘없는 조리의 미래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조리의 진화기술, 예술, 그리고 미래. 익힌다는 행위는 인간이 문명을 만들기 위해 선택한 가장 오래된 기술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기술은 다시 한번 진화를 시작합니다. 주방에는 과학자들이 들어오고 실험실의 장비들이 조리 도구가 되며 분자 단위의 조리가 탄생합니다. 분자요리, 멀랭열러 게스트라너미. 이름부터 낯설지만 그 안에는 조리의 본질을 해체하고 다시 재구성하려는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거품, 구슬, 액체 질소, 진공압력. 이 모든 조리 기법은 맛이라는 감각뿐 아니라 시각과 촉각, 심지어 놀라움과 기억까지 건드리는 경험을 만듭니다. 불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이제 그것은 보이지 않는 불이 됩니다. 63도의 온도로 36시간 조리된 고기, 연기처럼 입안에서 사라지는 과일, 접시에 그려지는 그림 같은 소스. 조리는 이제 예술이자 연출, 기술이자 사유가 됩니다. 또 한편으론 인공지능 셰프와 로봇 주방, 3D 푸드 프린터까지 등장하며 조리는 인간 고유의 감각을 넘어 기계와의 협업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의 조리는 재료를 다루는 방식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음식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 자체를 다시 꺼내게 만듭니다. 익히는 것이 곧 조리였던 시대에서 이제는 보이지 않는 익힘, 혹은 익힘 없이도 조리된 상태를 상상하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기술은 결국 조리의 본질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또 다른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조리의 진화는 끝을 향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또 다른 순환의 입구입니다. 이 모든 흐름의 끝자락에서 조리가 다시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익힘의 철학이 어떻게 오늘의 식탁과 마음속 기억으로 남아있는지 그 여운을 담아보려 합니다. 삶을 익히다 조리라는 기억.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는 음식을 건넵니다. 말보다 먼저 손이 움직이고 마음보다 먼저 국물이 끓습니다. 조리는 그렇게 우리 삶의 감정과 시간을 품은 행위로 남아있습니다. 바쁜 하루를 마친 후 냉장고 속 재료 몇 가지를 꺼내 국을 끓일 때 그건 배를 채우는 일이기보다 자기 자신을 돌보는 시간이 됩니다. 혼자여도 불을 켜고 냄비를 올리고 국물이 끓는 소리를 듣는다는 건 세상이 내게 너무 매정하지만은 않다는 걸 느끼게 해주죠. 조리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끓는 시간 동안 생각나는 얼굴, 잘 익었을까 걱정되는 마음, 그건 모두 누군가를 향한 조용한 기도입니다. 음식이 냄비를 떠나 그릇에 담기고 그 그릇이 식탁에 오르고 식탁 앞에 사람이 앉는 그 순간 우리는 다시 한번 함께라는 의미를 되새기게 됩니다. 오래도록 끓인 국물, 정성스레 썬 채소, 묵은지의 깊은 향. 이 모든 것들은 말없이 조리된 기억의 언어입니다. 그리움도 애틋함도 조리의 시간 속에 스며들어 다시 우리 입안으로 돌아옵니다. 이 흐름이 마음에 닿았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향기로운 이야기도 함께 걸어가 주세요. 불은 여전히 우리 삶의 가장 조용한 구석에서 타오르고 있습니다. 눈에 띄지 않지만 가장 따뜻한 곳에서
오늘도 누군가의 삶을 익히고 있죠. 조리라는 선택 인간다움의 불씨. 인간만이 불을 다룰 줄 압니다. 하지만 단순히 불을 사용할 줄 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불로 익힌다는 선택을 했다는 점입니다. 익히지 않아도 살 수 있었던 것을 굳이 불에 올려두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다르게 살고 싶다는 마음의 표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조리는 시간과 정성을 요구합니다. 더디고 불편하고 때론 실패도 따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늘 무언가를 익혀왔습니다. 감정을, 관계를, 상처를, 희망을. 조리는 어쩌면 인간이 자기 삶을 감당하는 방식인지도 모릅니다. 서두르지 않고 안에서부터 천천히 변하게 만들고 그대로는 삼킬 수 없던 것을 부드럽게 바꿔 삼킬 수 있도록 만드는 일. 우리가 누군가에게 국을 끓여주는 행위는 당신이 다 괜찮아질 수 있도록 나는 기다릴게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불을 피운 건 기술이었지만 그 불로 익히기로 한 건 존재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인간은 조리를 통해 자신을 조율하고 세계를 받아들이고 타인을 품는 법을 배워왔습니다. 조리는 인간의 문명을 만든 기술이자 인간다움을 지켜내는 감정의 불씨입니다. 그 불씨는 오늘도 누군가의 주방에서,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의 마음 속에서도 은은하게 타오르고 있을 것입니다.